역사를 돌이켜보면 단순한 군신관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가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었던 유비와 제갈량처럼요. 혹은 코트 위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던 마이클 조던과 스코티 피펜처럼 말이죠. 조선시대에도 이런 특별한 인연이 존재했으니 바로 22대 임금 정조와 그의 가장 아끼는 신하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운명처럼 특별했어요. 22살의 청년 정약용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처음 궁궐에 들어섰을 때였죠. 합격자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축하를 건네러 온 임금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절대적인 금기가 하나 있었는데 허락 없이 왕의 얼굴을 쳐다보는 행위였어요. 임금의 얼굴을 높여 부르는 용안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엄격한 규칙이었죠. 실제로 한 신하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고개를 들어 임금을 쳐다봤다가 유배형을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정조는 왠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아니면 여성처럼 고운 정약용의 외모에 흥미를 느꼈는지 정약용만 특별히 지목해서 나이를 물었어요. 정약용이 이모년생이라고 답하자 정조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정약용에게 고개를 들어 자신을 똑바로 보라고 명령했죠. 정약용은 이유를 알 수 없어 몸을 떨며 임금의 얼굴을 쳐다봤고 정조 역시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정조가 정약용에게 끌린 이유는 깊은 개인적 아픔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약용이 태어난 해가 바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뒤주 속에서 목숨을 잃은 이모년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정약용의 생일이 아버지의 기일과 며칠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정조는 혹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인재를 보내준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긴 정약용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정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과거 급제 후 6개월 만에 정조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거예요. 바로 사도세자의 묘를 최고의 명당으로 옮기는 일이었죠. 정조는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었어요. 당시 묘가 있던 곳은 뱀과 벌레가 들끓는 좋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에 전국 55곳 정도를 직접 답사하며 최상의 명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곳이 수원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수원으로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했던 겁니다. 1700년대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단 하나도 없었죠. 배를 타고 건너기엔 묘의 장례 행렬은 물론이고 임금이 직접 건너기에도 위험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이때 정약용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한강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배들을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죠. 정약용은 이른바 배다리의 설계를 맡아서 수십 척의 큰 배를 일렬로 배치시켰어요. 양쪽에는 거대한 닷줄을 박고 쇠사슬로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배들을 가로지르는 널빤지를 깔아 수천 명이 건너도 끄떡없을 정도로 튼튼하면서도 편리한 다리를 완성했죠. 이 장관은 화성능행도 병풍에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계에 정조는 감탄을 금치 못했고 덕분에 원하던 대로 아버지의 묘를 명당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정조는 더욱더 정약용과 돌아가신 아버지 사이의 운명적 연결고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후에도 정약용은 정조를 위해 여러 공적을 쌓아가며 금세 임금의 최측근이 되었어요. 이제는 공식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까지 함께 보내는 거의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은 정조가 여자아이들이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이는 것을 보고는 정약용에게 너도
외모가 여자 못지않게 고우니 한번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봉숭아 물을 들인 남자 관료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배우 정의루와 정인이 정약용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둘 다 미남 이미지로 유명하잖아요. 이걸 보면 아마도 조상인 정약용도 비슷한 외모였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봉숭아 물뿐만 아니라 원래 장난기가 심했던 정조는 정약용을 비롯한 신하들을 독특한 방법으로도 놀렸어요. 바로 궁궐 안에 있던 연못을 활용한 벌칙이었죠. 창덕궁에 있던 작은 연못 한가운데에는 나무 한두 그루가 자라는 작은 섬이 있었어요. 정조는 심심하면 신하들에게 시를 쓰라는 과제를 내주고는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한 사람을 이 섬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무인도 체험을 하게 된 신하들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크게 웃어댔죠. 웃음거리가 된 신하가 제발 내보내달라고 애원하면 그제야 작은 조각배를 보내 스스로 노를 저어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난 중에서 정약용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다름 아닌 술 관련 장난이었어요. 술을 워낙 좋아했던 정조는 신하들에게 툭하면 술을 권했는데 하루는 정약용이 시대회에서 1등을 하자 상이랍시고 옥필통 가득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큰 상을 기대했던 정약용으로서는 상 대신 벌을 받게 된 셈이었죠. 조선시대 옥필통이라는 게 대략 맥주잔 크기 정도로 웬만한 대형 맥주잔보다도 더 큰 크기였거든요. 역사 기록을 보면 술을 원샷으로 강권하는 정조 때문에 정약용이 고생했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원래 꽤 술을 즐기던 정약용이 정조의 술 압박에 해가 갈수록 지쳐서 결국 말년에는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조가 정약용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정약용의 최대 강점은 과학, 법학, 문학, 경제 등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릴 만큼 여러 분야에서 뛰어났다는 점이었어요. 정조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완벽해질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는지 무예까지 익혀보라고 시켰습니다. 전장에서 장군으로도 쓰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말이죠. 모든 분야에서 두루 활약하던 정약용이었지만 무예만큼은 재능이 없었나 봅니다. 활쏘기에서는 100발 중 5발을 맞출까 말까 했고 달리는 말에서는 자주 낙마하기 일쑤였죠. 보다 못한 정조는 직접 활쏘기 시범을 보여주며 1:1 맞춤 과외까지 해주었어요. 사실 정조는 궁술의 달인으로 유명했는데 50발을 쏘면 49발을 맞추는 실력자였습니다. 게다가 빗나간 그 한 발조차 50발을 다 맞추면 다른 장군들이 기죽을까봐 일부러 빗나가게 한 거라고 하죠. 어쨌든 이런 특급 코치에게 직접 교육을 받게 된 정약용이었지만 워낙 몸쓰는 일에는 소질이 없었던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반 정도 맞추는 수준이 최선이었습니다. 결국 정조는 정약용을 장군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정약용에게 장난도 많이 치고 혹독하게 훈련시킬 때는 또 철저하게 갈궜지만 정조는 그만큼 챙겨줄 때는 확실하게 챙겨줬습니다. 정약용에게 준 선물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책갈피, 연꽃, 부채 등 희귀한 물건들은 물론이고 책을 좋아하던 정약용을 위해 당시 구하기 어려운 책들을 수도 없이 구해다 줬어요.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는 시대회 때 벌어진 일인데 온 천하에 꽃이 만발하던 봄날 정조는 창덕궁에서 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정약용도 참가했죠. 참가자들을 둘러보던 정조는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려 시를 쓰고 있는 정약용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정약용 옆으로 슬쩍 다가가서는 자신의 임금 전용 천막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쓰라며 푹신한 방석까지 직접 깔아줬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였지만 정조의 정약용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방석 정도로는 애정 표현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정조는 자신이 앉았던 상석까지 내주며 여기 앉아서 편하게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왕의 자리에서 글을 쓰게 된 정약용은 신하인 자신이 오히려 임금을 내려다보며 시를 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나 달콤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한 사건을 계기로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바로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정조는 47살의 나이로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종기로 인한 사망이라는 설도 있고 독살당했다는 설도 유명합니다. 어쨌든 정조가 사망하자 정조의 총애를 받던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끈 떨어진 연처럼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어요. 든든한 후원자가 사라지자 그동안 정약용을 질투하고 시샘했던 관료들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왕을 잃은 허탈함과 다른 관료들의 끊임없는 견제에 지쳐 결국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남양주로 돌아갔죠. 이곳에서 세상을 떠난 정조를 그리워하는 글을 쓰며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누군가 정약용의 집 문을 거세게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완전무장을 한 포졸들이었죠. 왕명이라며 다짜고짜 정약용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문 앞에 주저앉아 우는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정약용을 꽁꽁 묶어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체포의 이유는 정조 사후 실권을 잡은 반대파가 정약용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 또 조정으로 복귀할지 모른다며 그가 믿던 종교를 핑계로 숙청하려 한 거예요. 그나마 순조의 선처로 사형만은 면했지만 결국 정약용은 멀고 먼 땅끝 마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정약용의 삶을 이해하려면 조선시대 유배 생활이 어땠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유배라고 하면 그냥 한적한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유배를 가느니 차라리 감옥살이를 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았죠. 감옥에서는 최소한 의식주는 보장해 주니까요. 반면 유배를 떠나게 되면 유배지에 도착하는 순간 사실상 그 동네의 노숙자나 다름없게 됩니다. 대다수 죄인들은 아주 적은 양의 식량만 배급받고 사실상 알아서 자급자족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어요. 이러다 보니 유배 온 사람들은 대부분 구걸로 연명했는데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약용 역시 유배 초반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로 목숨을 이어갔어요. 무려 석 달이나 옷도 한 번 갈아입지 못할 정도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치 전염병 걸린 환자처럼 피해 다녔습니다. 상류층 명망 높은 양반에서 하루아침에 거지 같은 신세로 전락한다는 것은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정신적 충격이 엄청났죠. 게다가 평생 못 볼지도 모르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역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고 이대로라면 객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라한 행색의 그에게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할머니는 정약용이 너무 딱해 보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며 주막 한편에 작은 방을 내줄 테니 거기서 지내라는 호의를 베풀었죠. 정약용에게는 그야말로 유배지에서 만난 구세주였습니다. 이후 정약용은 주막의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는데 누워서는 두 다리를 뻗지 못할 정도로 좁은 방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어요. 이곳에서 지내며 정약용은
다시 사람다운 모습을 갖춰 나갔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어느 날 그 주막 할머니는 낮잠을 자고 있던 정약용의 방에 들어오더니 정약용의 인생을 바꾸게 될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찌 이렇게 인생을 허투루 살고 있느냐고 꾸짖더니 한양에서 똑똑한 일을 하다 왔으면 제자라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죠. 그러고는 가장 좋은 종이와 붓을 구해왔다며 정약용의 방에 놓고 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약용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동안 지낼 곳이 생겼다고 안주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이 후회되었고 이날부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본격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의 이런 모습은 마을 안에서 점점 소문이 퍼지며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이러한 날들이 이어지자 정약용은 주막 쪽방에서 나와 산 중턱에 작은 초가집을 지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딴 산골에 있는 정약용의 초가집에 대해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약용이 여색에 빠져 매일 기생들이 드나들고 집 밖 멀리까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었죠. 이 소문은 주막 할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할머니는 화가 나서 정약용의 산속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목격한 광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으니 정약용의 집에 북적거리던 여인들이 알고 보니 기생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당시는 여성이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시대였는데 정약용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배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초가집이 바로 그 유명한 다산초당이었죠. 이후 정약용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다산초당에서 무려 18년 동안의 긴 유배 생활을 제자를 가르치거나 책을 집필하며 학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배지에서만 무려 505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며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 역사의 길이 남을 저서들을 남겼어요. 이렇게 언젠가 10만 원권 지폐가 발행된다면 유력한 후보로 항상 거론되는 위인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7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사망하기 사흘 전 한 제자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 임종 직전 그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 편지에서 그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렇게 좋아하던 책도 며칠째 읽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사망한 날은 결혼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정약용은 생애 마지막 시로 아내에게 바치는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60년의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오로 시작하는 이 시에는 아내를 향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정약용은 아내에게 바치는 이 시를 마지막으로 영원히 붓을 놓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정약용이 남긴 책이나 편지들을 보면 한마디로 핵심을 찌르는 명언들이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는 명언들이 많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마치 오늘날의 SNS를 예견하는 듯 그 옛날 정약용은 수백 년 후에 저자거리에서 너의 글이 떠돌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죄가 생기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지 않을 만한 글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어요. 이는 오늘날 인터넷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글을 남겼다가 훗날 과거 발언으로 재조명되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에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약용의 명언들과 그에 따른 해석은 세계철학전집의 정약용 편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본 것 중에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정약용의 명언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감탄하게 만들고 나서야 세상 일을 하려 한다면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오다가 심각한 번아웃에 시달렸던 저로서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명언이었어요. 이처럼 오늘날까지도 적용되는 수백 년 전 정약용의 지혜를 평생 간직하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란의 서점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세계 철학 전집은 정약용뿐만 아니라 율곡이, 디오게네스 등 다른 인물들 편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며 다음 인물로 돌아오겠습니다.